2025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그런데 정부는 대출을 막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완화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정부가 동시에 부동산 규제를 꺼내든 겁니다. 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왜 규제를 꺼냈을까요? 오늘 영상은 부동산 규제의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장 집값보다 돈의 방향을 바꾸려는 전략.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도 아니고 공급 대란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대출을 갑자기 조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단순히 6억 넘는 대출 제한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고가 아파트 매수와 갭투자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한 번에 차단하겠다는 구조적 메시지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투기는 멈추고 거래는 줄며 시장은 숨고르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푸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했고 특히 강남, 서초, 용산, 성수 같은 고가 지역은 전세가율도 높아지며 갭투자 시도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런 규제가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규제가 서민을 조이려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왜 이런 타이밍에 부동산 규제를 꺼냈을까요?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2장 왜 이 타이밍에 부동산 규제를 꺼냈을까? 이번 규제는 서민을 조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동산 말고 경제에 투자하세요라고 유도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집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 그리고 생산에 돈이 흘러가길 바라는 정책 흐름이죠. 첫째, 부동산 과열로 생산성 없는 자금이 되는 흐름을 차단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소비나 생산, 고용엔 기여하지 않죠.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 자금은 금융권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채를 쌓아 자산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이 흐름을 미리 차단하고자 대출 규제를 꺼낸 것입니다. 둘째, 실물 경제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과 금리 인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청년과 소상공인, SOC 그리고 에너지 등의 실제 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 자금 유입을 자극하려고 하고 있죠. 즉, 부동산이 아닌 돈이 써지는 곳에 유동성을 보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자산 쏠림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부동산이 또 과열되면 결국은 금융이 불균형이 되어 가계부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자산은 조이고 금융은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이 아니라 경제에 투자하라는 정책 신호일 수 있는 거죠. 3장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막고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게 하려고 대출 규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꼭 정부 뜻대로 움직이진 않죠. 왜냐고요? 사람들은 막히기 전에 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이죠. 집값이 올라서 사는 게 아니라 못 살까봐 사는 시장. 실제로 규제 발표 직후 일부 지역에선 중개업소 전화가 늘었어요. 6억 이상 대출 아직 되냐? 지금 계약하면 규제 안 받냐는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면 시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만들어져요. 게다가 최근 시장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공급 대란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신규 분양과 착공이 크게 줄면서 2, 3년 뒤엔 입주 물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올 수 있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입주 절벽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어떤 심리가 생길까요? 나중에 진짜 집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하나 사놔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정책은 수요를 막으려 하지만 시장 심리는 미래 공급 부족까지 걱정하며 오히려 더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는 심리를 꺾기 위한 수단이지만 타이밍이 늦으면 오히려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저가 쏠림 효과. 이번 6억 이상 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을 겨냥했지만 대출이 여전히 가능한 중저가 주택엔 오히려 수요가 몰릴 수 있어요. 특히 서울 외곽, 수도권 신축,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지렛대 효과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장 지금과 비슷한 과거는 언제였을까? 지금의 상황이 처음일까요? 사실 지금처럼 금리는 인하되는데 집값은 오르고 정부는 규제를 꺼내고 부채는 이미 한계치인 시나리오는 우리 경제에서 딱 두 번 반복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2011년 조용한 연착륙.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접어들었고 정부는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집값은 강남을 중심으로 소폭 반등세를 보였고 정부는 LTV, DTI 강화 같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래량이 줄고 집값은 서서히 조정됐습니다. 이른바 연착륙 성공 사례라고 불리죠. 두 번째, 2021년 통제불능의 폭등. 반면 2021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 사상 최대 유동성 공급. 그런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규제를 쏟아냈죠. 하지만 심리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고 집값은 전국적으로 20에서 40% 폭등, 패닉바잉, 갭투자, 법인 매수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결국 2011년처럼 심리 이전에 선제적으로 잡느냐, 아니면 2021년처럼 심리를 건드려서 불을 붙이느냐, 이 차이에서 운명이 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예측해 봅니다. 5장 시나리오별 자산시장 흐름은 어떻게 나뉠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있으며 추경 예산도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동산 대출은 막혔고 시장 심리는 이미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에서 자산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자산시장의 세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A 안정적 연착륙. 첫 번째는 정부가 바라는 시나리오 연착륙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줄고 중저가 주택은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됩니다. 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이 조절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구조죠. 시나리오 B 단기 과열 후 후속 조정.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단기 과열 그리고 후속 조정. 대출 규제 전에 막차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중저가 아파트는 풍선 효과로 급등합니다.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반작용은 큽니다. 거래 절벽은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시나리오 C, 금융 불안과 자산 급락. 세 번째는 모두가 우려하는 시나리오, 금융 불안이 자산 시장으로 전이되는 경우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지만 그 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 상환 자산법을 신용경색으로 흘러간다면 이때 전세가 하락, 부동산 가격 급락, 가계 연체 증가까지 이어지면 부동산에서 금융과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6장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시장은 매우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산은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이 과연 지속 가능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정책 때문에 떠밀린 반짝 반응일까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측보다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전략 1. 부동산은 구간별, 지역별로 나눠라. 과거처럼 전국이 다 같이 오르거나 내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과 가격대, 수요층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올 거예요. 실수요라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을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전략 2. 금융자산은 리스크 분산이 우선이다. 자산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국면에선 높은 수익보다 급락 회피가 더 중요합니다. 자산 전략. 국내 주식의 정책 테마나 소비재 중심과 고PER 종목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과 금리 인하 수혜주인 기술주, 반도체 분산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단기채 위주로 금리 반등 시 변동성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금과 달러 비중 확대를 고려해서 글로벌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표 체크다. 지표 체크리스트. 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와 속도,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를 체크합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5% 이상 시 경고로 봅니다. 전세가율 80% 이상 상승 시에는 갭투자 재진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저가 거래가 증가 시 풍선효과 감지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나 이탈은 원화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 없이 움직이지도 않죠. 흐름을 읽고 시그널을 감지하고 타이밍을 나눠 대응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